예, 제1장 미생물학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미생물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미생물학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또 미생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이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미생물학을 왜 배우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미생물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호의 4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호라는 분이 독일의 미생물학자인데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4가지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에 써먹는 건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미생물학이라는 게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미생물학이 뭐냐부터 얘기해 보십시다. 미생물 이렇게 하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미,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작은 생물, 미생물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씁니다. 마이크로, 작다는 뜻이죠. 오르가니즘, 생명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명체인데 너무너무 작아서 맨 눈으로는 이렇게 뭐 형태를 볼래도 관찰할 수가 없는 작은 생명체들, 이걸 우리가 미생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생물들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단수 복수로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원충은 이제 단수는 프로토조안, 복수가 되면 프로토조아 이렇게 되는데 원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균 또는 곰팡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단수로는 펑거스 또는 복수로는 펀자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균 들어봤죠? 박테리움, 박테리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복수는 바이러시스 이렇게 해서 ES가 붙습니다. 그 사이에 리케치아, 클라미디아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옛날 제가 미생물 배울 때는 진균, 세균, 리케차, 클라미디아, 바이러스 이렇게 각각 다른 거라고 배웠는데 요새 이제 의학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리케차도 알고 보니 세균이더라. 클라미디아도 알고 보니까 세균이더라. 이렇게 해서 다 세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생물 그러면 원충, 곰팡이,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바이러스는 옛날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생명체라고 배웠나요? 아니라고 배웠나요? 뭐 생명과 광물의 중간이다. 이렇게 아마 초등학교 생물 시간,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을 텐데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를 하는데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로 완전히 간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요새는 대체적으로 생명체였던 것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해온 것으로 이제 뭐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미생물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 그걸 우리가 미생물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또는 라틴어에서 OLOGY 이렇게 붙으면 학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그러면 미생물에 대한 학문, 미생물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생물학은 이 미생물이 생기는 감염 질병, 그걸 감염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감염병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문이 미생물학인데
그 미생물 중에서도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또 동물에게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 또는 병원 미생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pathogenic microorganis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생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병 일으키는 미생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가 병원 미생물학, pathogenic microbiolog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병원 미생물 중에서도 우리 간호와 관련되어서 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 미생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떠서 우리가 너싱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면역학, 이뮤놀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면역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다루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미생물의 탄생이라고 붙었는데 생명이 뭐죠? 생명. 생명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해야 되고 대사를 해야 되고 영속적인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체가 밖과 안이 구분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언제 태어났냐 보면 일단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 물이 생겨요. 물이 생기고 그 물 생긴 곳에서 화학작용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화합물질들이 점점 진화해서 복잡한 유전 물질이 생기는데 RNA 들어봤나요? RNA 데옥실리보 그러니까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RNA가 먼저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RNA는 효소작용을 일으키거든요. 불안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랬는데 자기 유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아둘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DNA, 데옥실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그 다음에 자기의 효소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발견되는 효소들은 중에는 RNA와 단백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뭐 단백질과 DNA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더 복잡하게 발달해서 현재 공통 생명체 조상이 만들어진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근원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많은 갈래를 뻗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생명체들이 분화하고 진화해 왔어요. 우리는 사람을 흔히 진화의 최끝판왕, 가장 잘 진화된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미생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사람이 가장 늦게 우리 이걸 생명수라고 부르는데 진화의 단계에서 갈라져 왔을 뿐이지 세균도 엄청나게 계속 진화를 거듭해 오면서 어, 세상에 적응하고 있거든요. 각자 모양과 생김이 다를지라도 세상에 맞기 살기 편하게 진화들을 거듭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갈라짐의 근원을 쭉 거꾸로 타자다 보다 보면 저 끝에 유카리오타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아르케아라고 돼 있죠. 박테리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르케아는 고세균, 고세균. 그다음 유카리오타는 진핵세포 생물, 박테리아는 세균.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왔고요. 박테리아 밑에 있는 세균들은 굉장히 일찍 어, 되고 갈라져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냐? 바이러스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무척 많아요. 어떤 사람은 광물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의 일부가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화되어서 세균 같은 게 태화되어서 바이러스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가보지를 않아서 실제로 뭐가 바이러스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다양한 이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고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세균은 이미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유카리아, 아르케아, 박테리아 이렇게 나누는데 요 빨간 줄 보입니까? 미토콘드리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 몸속에서 산소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뭐죠? 미토콘드리아예요. 그거 어디서 발견됩니까? 그게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다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특징이 뭐냐면 유전자를 독자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유전자가 검사를 해보면 세균 유전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죠. 먼 옛날 어느 순간에 미토콘드리아의 조상 세균이 다른 세균 세포로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구나. 이렇게. 이걸 또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세균 감염되면 쓰는 약을 항생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생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항생제를 잘못 쓰면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는 그런 항생제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따져보니까 이게 세균과 비슷했던 거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나 하면 또 밑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클로로플라스트. 이건 뭡니까? 이거 엽록체거든요. 뭐 하는 거죠? 광합성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느 시점에 유카리오트로 들어와 가지고 뭐가 되냐면 식물로 되는 겁니다.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동물 세포에는 엽록체는 없고 미토콘드리아만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동물들이 먼저 갈라져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식물 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클로로플라스트를 갖고 있었으면 온몸이 파랬겠지. 그리고 햇볕에 나가서 광합성만 해도 먹고 살았을 테니까는 따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움은 있네요. 예.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진화를 해왔다고 우리가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진화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일찌감치 많이 배우셨을 텐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핵. 핵은 뭐죠? 유전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진핵세포에서는 그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진핵세포 이렇게 얘기하고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막이 없이 유전물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원핵세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세포는 무슨 세포? 진핵세포죠. 우리는 유카리오트예요. 그런데 핵막이 없는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뭐? 이게 보니까 세균, 그다음에 고세균 이런 것들이 원핵세포라는 거예요. 이게 세균세포와 사람세포의 근본적인 차이인데 그 외에도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원핵세포, 이거 세균세포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바깥에 세포벽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 세포는 동물 세포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있고 핵이 있고 소포체, 리보솜, 세포골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원핵세포는 그런 게 없어요. 세포 내 소기관이 없고 리보솜은 있는데 어디 붙어 있냐 하면 세포질 막에 붙어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들을 나타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균이 살아가는 방법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 항생제가 가서 작용하는 부위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구조적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미생물의 종류 보면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고 세균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진균 곰팡이가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원충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충류는 보통 기생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하고 세균을 하등 미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진균하고 기생충을 고등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균부터 원핵세포거든요. 곰팡이는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는 뭐가 특징이라고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기생충은 다 진핵세포가 되겠습니다. 미생물이 무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비교적 작은 세포가 뭔지 아세요? 적혈구 세포예요, 적혈구 세포. 적혈구는요, 핵이 없어요. 아시죠? 적혈구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린 적혈구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된 적혈구 세포는 핵이 쑥 빠져나가서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텅 오목해요. 이 구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세혈관을 빠져나갈 때 짜부라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막 돌다가 비장에서 파괴되어서 없어져요. 길이가 8 마이크로 정도 돼요. 8 마이크로. 두께는 넓은 데가 4 마이크로 정도 되고 좁은 데가 한 2 마이크로 정도 돼요. 도넛처럼 온폭한데 도넛은 가운데 막이 없지만 이거는 오목하지만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8 마이크로 정도 되면 균 중에 비교적 큰 세균인 대장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균은 두께가 대장균은 두께가 1 마이크로, 1 마이크로면 천분지 1mm잖아요. 그다음에 길이는 3 마이크로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꽤 큰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적혈구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또 더 작아요. 우리가 이제 인체에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큰 바이러스가 천연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꽤 큰데 200 나노메타 곱하기 300 나노메타 정도 되는 둥글둥글한 바이러스거든요. 그래도 작죠. 그 다음에 담배인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거는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담뱃잎이 병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두께가 한 15 나노메타, 길이가 300. 그다음에 세균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는 더 작아서 50 곱하기 225. 뭐 이런 식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인데 30 나노메타. 무지무지 사이즈가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도저히 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생존을 위협하던 전염병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책이나 역사책이나 유튜브 보면은 쭉 나오죠.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온몸이 시커멓게 되어 죽기 때문에 패스트라고 얘기하는 흑사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천연두, 콜레라, 결핵, 그다음에 독감, 스페인 독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볼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은 인류들을 죽음에 몰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원인을 몰랐어요.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병을 우리가 팬데믹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팬데믹, 팬데믹. 팬 그러면 전 지구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유행을 하면 에피데믹, 그게 나라의 국경을 넘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 팬데믹, 우리 동네에서만 유행하면 엔데믹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코비드 19은 팬데믹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흑사병, 천연두, 콜레라, 스페인 독감, 에이즈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
들을 죽이고 심지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까지 했었었는데 원인들을 잘 몰랐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뭘까? 여기 M이 100만이니까 최근에 있는 HIV, 에이즈, HIV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에이즈, 후천성 면역계피증은 아직도 치료약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3,500만 명 뭐 이렇게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유행했던 스몰 팍스, 이건 천연두인데 이건 5,600만 명 정도 죽였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스페니시 플루는 스페인 독감이에요. 1918년, 19년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이게 4천만 내지 5천만 정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추정들을 쭉 하고 있는데 죽었다 하면 몇백만, 몇천만이에요. 그런데 코비드 19은 그렇게 2년을 휩쓸었는데 지금 한 600만 명 가까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적어도 역사상에 지금 10위 안에 드는 그런 팬데믹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감염병에 걸려서 죽어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신이 벌을 내리는 거다. 신벌설이죠. 그래서 전염병을 신이 내린 벌로 생각했어요. 자, 진단이 생각이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신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어떻게 했냐면 신에게 빌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는 걸로 치료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뭐 의학의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코스 섬이라는 섬에서 살던 의사 집안, 대대로 의사하던 집안의 의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당시 의사는 사실 거의 무당 수준이었어. 왜냐하면 이 양반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신벌설, 신이 벌을 내린다고 생각했으니까 푸닥거리하고 희생제물 바치고 이런 게 일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진, 홍수, 화산 폭발, 해성 출현 같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질병이 돌더라. 이건 아마 공기가 오염돼서 그런 거 아닐까? 그 오염된 공기를 마야즈마라고 얘기하는데 독기. 그래서 이게 전염병을 발생시킨다. 이런 이론을 한번 내보셨어요. 근거는 관찰의 결과죠, 그죠? 관찰의 결과로. 특별히 뭔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병이 생길까에 대해서 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인류들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을 막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록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성경책에 보면 모세오경이라는 뭐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맞죠? 그게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 레위기는 이제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는 다음에 레위 부족들이 자기들의 생활 규율을 이제 적어놓고 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기록이 나와요. 나병에 대한 얘기인데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할 할 것이요. 진단 감염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쭉 더 나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감염될 수 있으니까는 접촉을 피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도 접촉을 통해서 감염병이 전염된다. 그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임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이 전염을 일으키는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기록에 남은 걸 좀 보면 기원전 2세기에 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에 썼어요. 접촉 감염은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 일으키는 거다.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자기 생각엔 그렇다고 썼어요. 13세기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1546년 16세기죠. 꽤 근대인데 프로카스트로라는 사람이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을 관찰하다 보니까 성적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살아있는 미생물하고 접촉해서 또는 중간 매개물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증명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레벤후크라는 네덜란드의 에, 아마추어 유리 가공 연마사가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안톤 반 레벤훅인데 현미경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1660년에 240배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만드는 방법은 실전되었어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유리구슬 같은 렌즈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고 세균을 관찰을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버렸으면 이 기록이 안 남을 텐데 이거를 기적을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름을 야, 꼬물꼬물 움직이네. 이거 동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니멀 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애니멀이 동물이잖아요. CULE 이렇게 붙으면 축소 영어인데 작다는 뜻이야. 작다는 뜻. 그래서 작은 미세동물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그때 당시 모든 지식들이 모이고 있던 영국의 왕립 할리먼에다가 편지를 보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최초로 미생물을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라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레베누크가 만든 현미경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샘플 홀더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가 관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놓고 렌즈는 구슬 하나야. 아주 볼록한 뭐 이제 돋보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샘플 트랜슬레이트라고 나사를 돌려가지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초점을 맞춰요. 포커스 너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관찰을 했는데 그리고 기록을 남겼죠. 이게 최초의 미생물 관찰 기록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얀센 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현미경 만드는 사람인데 렌즈 연마사인데 렌즈 두 개를 이용한 복합 현미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 240배가 아니라 더 나은 배율로 관찰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로버트 후크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좀 더 개선해가지고 복합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도 관찰하고 기록한 다음에 마이크로그래피아라고 하는 책에 그 그림을 써서 발견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미생물이 있네? 이건 알았지. 미생물이 있네. 이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가 뭐 르네상스 지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했지만 성경책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고 하는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라 생명은 흙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만드는 거야? 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흙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자연 발생설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생명에서만 나와. 그게 생명 속생설이에요. 자연 발생설의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지. 까만 상자를 헝겊을 넣어가지고 어두운 데다 놔두면 쥐가 생긴다. 그 다음에 고기 국물을 접시에 넣어가지고 찬장에다 올려놓으면 구더기가 생긴다. 봐. 고기 국물에서 구더기가 생겼잖아. 천에서 쥐가 생겼잖아. 이게 자연 발생설인데 생명 속생설은 그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은 어디서 온 걸까? 흙에서 생긴 걸까? 아니면 미생물이 미생물을 만든 걸까? 이란 의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그래 어쨌든 간에 그게 있잖아. 있다면 그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이때 걸출한 두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화학자예요. 화학자. 이 양반은 무슨 연구를 했냐면 포도주 연구를 했어요.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포도주는 포도를 익에서 발효를 시키면 포도 속에 있는 과일즙들, 당분들이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술로 바뀌어요. 알코올로. 그걸 발효라고 얘기하죠.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트거든요. 이스트. 효모, 곰팡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유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포도주 맛이 이상해지게 되거나 막 이렇거든. 그래서 포도주 농장 사람들이 파스테르 그 당시에 유명했으니까 이분한테 연구를 시켰어요. 포도주 맛 안 이상하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양반이 딱 보니까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건 발효에 의한 거네. 그리고 이스트가 이걸 관여하네. 그런데 나쁜 이스트나 나쁜 세균이 들어가면 맛이 이상해지네. 그러면 이 나쁜 이스트 또는 나쁜 미생물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방법을 고안한 게 파스테리제이션, 저온살균법이에요. 여러분 우유 드시죠, 그죠? 우유. 혹시 파스텔 우유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유를 이렇게 소에서 짜잖아요. 짜고 나면 그 우유 속에 나쁜 균들이 있어요. 결핵균 같은 거. 이것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온도를 한 65도 정도 끓이는 건 아니고 65도 정도로 올린 다음에 한 30분 정도 가온을 하면 그 균들이 죽어요. 그런데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안 죽거든요. 그걸 우리가 저온살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만든 거는 포도주를 그렇게 저온살균에 의해서 만든 방법인데 포도주는 문제가 온도를 그렇게 올리면 향이 날아가고 맛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통해서 발효가 어떤 거다라는 것도 알아내고 저온살균법도 구해내고 내고 그다음에 미생물들이 발효를 일으키네. 그럼 이걸 어떻게 죽이면 될까? 고압전기 멸균법도 만들어내고 건열 멸균법도 만들어냈어요. 진도를 더 나가서 이 양반은 탄저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병인데 이 탄저병 이제 살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탄저병하고 그다음에 광견병 예방 백신도 개발해내고요. 어떻게 했냐? 이분 좀 그렇긴 한데 광견병 예방 백신은 광견병으로 죽은 개의 골수를 끄집어내서 그걸 말린 다음에 그걸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접종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생 에, 광견병균을 자기 아들한테 접종을 하니까 안 죽어.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비인도적이죠. 그때 당시 뭘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방 백신법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딱 콜레라균도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한 게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을 부정을 했어요. 이거 아시죠? 고기 국물을 넣고 바글바글 끓이면 이 속에 있던 균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요 백조목 플라스크 쪽에서는 공기방울이 맺혀가지고 공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세균들은 바깥에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물이 썩질 않아요. 사실은 이게 운이 좋아서 그런 건데 이 방법을 통해서 아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어요. 파스텔 아저씨는. 그래서 어, 미생물사의 한 역사적인 획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코어라는 분은 아까 한번 나왔는 이제 학습 목표에서 설명드렸는데 독일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를 했냐면 순수분리 배양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세균이 막 섞여 자라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띄워서 각자 자라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또 세균을 염색해서 관찰하는 방법도 개발을 했고 동물에다 접종해가지고 세균을 키우는 방법도 개발했고 결핵균, 콜레라균 발견했고 그 다음에 병원균을 입증하는 코의 네 가지 원칙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순수분리 배양법. 한 종류의 미생물을 순수하게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고형 배지를 이용했죠. 여러분들 한천 알아요? 한천? 한천은 우뭇가사리 추출물인데 여러분 곤약 뭐 이런 거 젤리 이런 게 그게 한천인데 그게 우리가 세균 배양할 때 그 한천을 쓰거든요. 물 99에 한천 1g 넣으면 딱딱하게 굳어요. 물렁물렁하게. 거기다가 세균을 막 펴 바르면 세균들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 자라는 한 세균 한 세균을 골라 뽑아서 순수하게 분리 배양하는 방법이 순수 분리 배양법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균이 원래 한쪽에서 균을 이렇게 뽑으면 이거예요.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제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양의 적혈구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양의 적혈구를 넣었기 때문이고 세균을 이 앞에 있는 침, 이 백금침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백금이 왜 백금침 백금이라고 그러냐면 이 앞쪽 부분을 백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 열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균을 찍어 가지고 펴 바르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1번 바르면 균이 많이 발리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끌어다가 바르면 2번 이렇게 바르면 균이 좀 덜 발리겠죠. 또다시 3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바르다 보면 그걸 배양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은 균이 되게 많지만 저 뒤쪽으로 가면 균이 띄엄띄엄띄엄 자라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한 세균이 분열 정식을 막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덩어리 요걸 형성한 걸 우리가 집락 콜로니 콜로니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걸 딱 따면 세균 하나가 순수 분리 배양된 거야. 그다음 뭘 하겠어요? 동물한테 접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빨간 콜로니가 있고 노란 콜로니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따서 따로 액체 배지에 배양하거나 동물에 접종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순수 분리 배양법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동물 실험에다가 동물에다가 접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탄저가 그랬는데 탄저는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탄저균 그 탄저병이고 이건 탄저균이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험 동물에다가 접종을 하니까 똑같은 병에 걸려. 그래서 쥐가 죽어. 그리고 그 죽은 쥐에서 균을 다시 끄집어냈더니만은 똑같은 균이 나와. 그 균을 다시 다른 동물에다 접종을 했더니만 또 그 균이 죽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균이 죽는가 쥐가 죽어. 그 쥐에서 다시 균을 뽑았더니 똑같은 균이 나와. 이쯤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미생물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병원균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동물에서 반드시 발견돼야 된다. 그리고 그 환자로부터 순수 배양법에 따라서 배양 분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배양 분리된 균을 감수성이 있는 실험 동물에 접종을 하면 똑같은 질병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동물에서 다시 똑같은 균이 발견돼야 된다. 이 네 가지 원칙이 맞으면 그 균이 그 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콜레라균, 탄저균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미생물이 있다라는 건 인정한다 이거지. 그런데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니? 바로 코어의 네 가지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방법들뿐만 아니라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한테서는 병을 일으키지만 동물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와서는
이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당시 미생물을 처음 발견할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수단, 이론으로 사용됐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스테르와 코호의 시절을 거쳐가면서 많은 미생물 질환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 17세기에 유럽에 매독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발생했죠? 1592년. 일본 놈이 오거든 구두발로 차라. 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15구두 이렇게 해가지고 1592. 그거보다 딱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 1492. 그거보다 또 100년 딱 전이 1392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 조선 건국한 지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대거 신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질병들이 오갔어요. 천연두 같은 게 유럽에 있다가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 안데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 신대륙에서 수입되어 왔다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매독이야, 매독.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피부병처럼 시작해요. 그리고는 전신질환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뇌를 침범하고 뼈도 침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치료 방법이 없었어.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수은 훈증을 하고 그 가스를 피부에다 이렇게 쐬면 증상이 좀 완화되는 듯해서 그런 치료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수은 가스가 흡수되면 수은 중독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유명한 뭐 과학자나 과학,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 그 당시 이 사람 누굽니까? 왼쪽에 이 사람 귀목은 작곡가인가요? 그다음에 여자는 메리 앤이란 여왕이고 이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매독에 걸렸었거든요. 그리고는 수은 치료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죽어가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귀가 멀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독일의 과학자 폴 에르리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독일 돈이에요, 옛날 돈. 지금은 유로를 쓰잖아요, 에우로. 그런데 옛날 마르크화를 쓸 때 그 마르크화에 있던 과학자 얼마나 유명했으면 과학자 얼굴을 돈에다 집어넣겠어요. 이 페럴 파월 에럴리라는 사람은 1854년에서 1915년까지 살았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물질을 인공 합성을 하면 그 합성된 물질 중에는 사람한테는 독성을 안 나타내고 매독균에만 독성을 나타내는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거야. 그걸 우리가 선택 독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택 독성. selective toxicity. 어떤 거예요? 인체에는 해가 없이 미생물에만 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중에 독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르세닉이 비소거든, 비소. 비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합성하고 해서 606번째 만들었던 화합물. 그게 쌀바르산인데 이게 사람한테는 독성이 없고 매독은 죽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게 항미생물 화학요법제인데 이 사람은 발명가지 이거를 개념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합성해내서 매독 치료제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1915년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인데 일제강점기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쌀바르산 같은 것들이 매독과 함께 들어와서 치료제로 사용도 되고 그랬어요. 자, 화학 물질을 이용하면 미생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던 차 이제 유명한 영국의 페니실린 만든 플레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실험실 1층에 있었고요.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포도알균은 사람이 죽는 대부분의 원인이 포도알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곰팡이가 펴 있는데 그 곰팡이 주위에 포도알균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자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곰팡이가 포도알균을 죽이는 물질을 내네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물질을 추출해 봤는데 그게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었고요. 그 곰팡이가 페니실리움 노테툼이라는 곰팡이에요. 문제는 이 페니실리움 노테툼이라는 곰팡이가 흔한 곰팡이가 아니고요. 이 사람 1층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층에 있던 실험실에서 있던 미생물 학자가 곰팡이 키우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실험실에서 포자가 날려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윙 날아서 이 플레밍의 실험실에 있는 이 포도알균 키우던 배양 접시에 떨어진 기가 막힌 우연 때문에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연에 힘입어 페니실린이 발견되었고요. 이게 뭡니까? 곰팡이가 생산하는 물질이 세균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항생 물질이라고 그래요. 항생 물질. 우리가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방해하는 현상을 항생작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생작용. 여러분 소나무 밑에 가면 풀들이 안 자라잖아요. 그게 항생작용이야. 그럼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그 물질을 개발하고 추출을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개발됐지만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록펠러 재단에서 데려다가 어, 연구를 시켜가지고 1942년 정도에 에, 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전쟁 때에서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어? 미생물들이 생산하는 물질 중에 다른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들이 있네. 항생 물질, 안티바이오틱스 이걸 알게 됐고요. 전쟁 중이었잖아요. 독일 쪽은 어떻게 했냐면 1935년 게하르드 더마크라고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론토실이라는 게 뭐냐면 염색약이에요, 염색약. 염색약인데 이거를 먹으면 염색약 자체는 효과 없는데 간에서 이게 분해가 되면 이게 미생물을 죽인다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에서 분해된 다음에 비타민 합성하는 원료인 PABA, 파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설포닐 아마이드라는 걸로 바뀌고요. 이게 비타민 합성하는 데 들어가서 비타민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균도 사는데 비타민이 필요하거든요. 이 약을 넣으면 그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비타민을 합성 못해서 세균이 살지를 못해. 이런 걸 발견하고 이걸 우리 대사기량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발견했고 그 다음에 1944년에 왁스만이라는 사람이 스트ep토마이신이라는 것들도 발견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항생 물질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이 극복되는 줄 알았어. 많은 세균들이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항생제 또는 합성된 항생제에 극복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문제가 내성이 막 출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러스 막 나오고 있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사망 원인 2위는 감염병이에요. 감염병.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미생물을 극복하는 법도 알게 됐고 하지만 끊임없이 미생물들의 발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극복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극복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함께 살아나가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미생물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간호학에 있어도 감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염된 사람들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감염 전파를 막는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바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들에 대해서 잘 알아놓고 공부를 해야 훌륭한 간호사로서 그다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상입니다.